2023년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전망이 사실 좀 역설적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2022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고요. 다우가 1.5%, 나스닥이 1.3%, 그리고 S&P는 1.4%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유독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빠졌는데 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제 나왔던 뉴스는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고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고객들의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이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주가가 어제는 이렇게 6%나 하락하면서 전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22년에 되게 힘들었는데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펀드 매니저는 이런 분이라면 애널리스트는 이런 느낌이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어쨌든 주식을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애널리스트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슨 경제 얘기한다고 그거 맞냐? 안 맞아. 주가는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식한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올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 아니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더 맞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리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다면 경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매크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망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그 무릎팍도사 아시죠? 무릎팍도사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나가자마자 그냥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질 겁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전망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갈 때 엄청 주의를 할 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틀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 내년에 이렇게 될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이 좋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건 없었다.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주가를 전망할 때 항상 그래도 올해보다는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거 지금 빠진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거 넘어지면 코 깨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년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는 정도가 큰 구간이 2009년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2009년에는 주가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애널리스트 뭘 틀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블룸버그에서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134명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고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아문디 여기 계시는 이제 주요한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전망은 내년에는 좋을 거다. 한 10% 정도는 오를 거다.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기술주를 다시 담을 계획이다. 그 응답자의 60%는
중국 방역 정책이 완화됐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의 전망은 내년에는 10% 오른다. 올해는 20% 빠졌잖아. 내년 오른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뭐 내년의 리스크 요인이라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세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해 주가가 빠진 걸로 따졌을 때는 테크주들, 빅테크주들의 주가 하락폭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GDP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내년에는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다. 라고 이야기를 펀드 매니저들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술주 그리고 중국 테크주들에 대한 바이 의견이 사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미 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주식 진짜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펀드 매니저들은 주가가 내년에 오른다고 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표현이 재밌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난 우주 탐사보다 해양 탐사가 더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레이 달리오의 해상 탐사, 잠수함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제 금리는 2년물 금리가 7bp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bp 상승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경계심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0월 1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13일이 어떻게 보면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효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그 당시에 썼던 글을 캡처해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당신이 지난 금요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서 금요일날 밤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화가 150엔을 뚫고 넘어가는 일시적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시간 기준으로는 금요일 밤에 일본에서 대규모 정책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냐면 금요일날 밤에 얼마나 급했으면 150엔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혼자만 했다라면, 문제가 됐었고, 결국은 다시 150엔 위로 올라갔겠지만, 그 이후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일본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괜찮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옐런 장관이 했었고, 그때 이후로 주가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했던 순간은 결국 10월 13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Elephant in the Room 해서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제목인데요. 마치 이런 그림인 거죠. 코끼리가 방 안에 있어서, 쟤 좀 어떻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쟤 이거, 또 저거 다 깨지고, 좀 가만히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엘리펀트한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끙끙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일본 국채 중에서 BOJ가 들고 있는 것의 비중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올 한 해 초반에는 한 55%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75% 정도를 BOJ가 들고 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본 정부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것을 자기가 자체 발행한 코인,
엔화를 통해서 사주냔 말이죠. 이것을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일본 국채 시장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체 코인입니다. BOJ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으로 발행한 그런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너무 많이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매입 규모가 사실 뭐 아베노믹스 할 때만큼이나 커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서베이 해보면 팔 수가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회복 중이라고는 하나, 어제도 증권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H모 증권에서 굉장히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시스템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어쨌든 이런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 일단은 이걸 막아보자 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CP도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잠깐만, 근데 어디가 하락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이다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제 오건현 부부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에 금리가 올랐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다, higher for longer를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준 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이 연준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12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higher for longer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미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향후에 2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파월이 살짝 도비시하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오, 그래? 그러면은 금리 내리는 거야, 내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그림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 달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래,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겠어? 지금은 올리고 있지만 언젠간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금리 못 올려, 어차피 야 다 죽겠는데 뭘, 이런 식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파월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살살 얘기했나? 세게 다시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파월이 한 번 또 말을 바꿨는데 또 어떻게 말을 바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 주 FOMC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 200bp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는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FOMC 회의에서 누구의 입에 주목해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 월러 의장이 있고요. 그리고 블라드 총재가 있죠. 블라드 총재는 참고로 내년부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블라드 총재가 없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스와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의견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매파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블라드의 입도 주목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분은 내년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를 통해서 빌리는데 국채 자체의 이자 비용 자체가 워낙 높아졌죠. 금리를 높였으니까 자기들이 올린 거죠. 그 이자 비용이 급증했는데 얼마나 급증했냐라고 보니까 지난 2개월 동안의 공공부채의 이자가 103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따져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87%나
오른 것이다. 즉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도 이자를 2배 이상 내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You hired입니다. You are fired가 아니고 you hired. 너 해고야가 아니고 넌 고용이야.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화이트 칼라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해고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블루 컬러들은 자 면접도 안 보고 너 일할 거야? 그래 오케이 hired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참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미국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노동력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도 안 봐. 그냥 온다고 그럼 그냥 오라고 그래 빨리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UPS, 갭, 홈디포 등에서는 그냥 면접 보지 마. 그냥 파트타임 근로자의 80%를 면접 없이 채용하고 지원은 25분 내에 채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다른데 과연 누가 맞을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준과 시장이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그리고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아침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